69세에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30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살았지만 퇴직 후 아내에게 매일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던 한 남성의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손주들 앞에서까지 무시당하고 집에서 투명인간 취급받던 그가 어떻게 용기를 냈는지, 그리고 이혼 후 1년 뒤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지까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봐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아내의 차가운 말이 귓가에 맴돌던 그 아침,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30년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맞은 노후가 이런 모습일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69세가 되어서야 용기를 냈습니다. 2019년 3월, 저는 꽤 당당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온 30년, 연금도 나오고 퇴직금도 있으니 이제 아내와 함께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 시간이야. 같이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해보자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내도 처음엔 좋다고 했거든요.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화목한 노부부의 모습을 그려봤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일 집에 있는 남편이 아내에게는 걸림돌이었나 봅니다. 퇴직 후 한 달이 지나자 아내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좀 쉬어라고 하더니 2달째부터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냐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3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했는데 이제 와서 집에 있다고 뭐라고 하니까요. 또 집에서 뭐 해? 아내의 첫 마디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보고 있으면 신문만 보지 말고 뭔가 해봐라고 하고, TV를 보면 하루 종일 TV만 보냐고 핀잔을 줬습니다. 뉴스라도 보려고 하면 맨날 뉴스만 보고 있어 라는 소리가 나왔어요.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손 좀 빼, 더 늦어진다고 하고, 청소를 하려 해도 괜히 만져서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마라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뭘 해도 안 해도 잔소리였어요. 식사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밥 먹자는 말도 없이 혼자 차려놓고 혼자 먹는 아내 옆에서 저는 눈치만 보며 밥을 떠먹었어요.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어봐도 뭘 했겠어? 집에서 빈둥거렸지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아내의 표정에는 실망과 짜증이 가득했어요. 같이 밥을 먹는데도 말 한마디 없이 각자 먹고 각자 치우고 각자 TV를 봤습니다. 가끔 날씨 이야기라도 하려고 하면 응이라는 한마디로 대화가 끝났어요. 취미라도 가져보려고 애썼습니다. 기타를 샀더니 시끄럽다며 베란다로 내쫓았고, 등산을 가자고 하면 혼자 가라고 했어요. 독서 모임에 나가보려고 하니 그런 거 하지 말고 집에서 가만히 있어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화분이라도 키워보려고 했더니 물만 흘리고 더러워진다고 치워버렸어요.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연금이 얼마나 나온다고 이렇게 쓰냐는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답답했어요. 30년 동안 월급 봉투를 고스란히 집에 가져다 줬는데 이제 와서 제가 돈을 함부로 쓴다는 식으로 말하니까요. 커피 한 잔 사 먹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려고 해도 돈만 쓰고 다닌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정말 이게 노후인가요?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아이들 앞에서도 저를 무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아내는 자연스럽게 저를 제외하고 이야기를 이끌어갔어요. 손주들이 할아버지는 뭐 하세요? 라고 물으면 아내가 대신 대답했죠. 할아버지는 집에서 놀고 계셔. 아이들이 웃으며 듣는 그 말이 저에게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일했던 시간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아들이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라고 물어볼 때면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딸이 건강은 괜찮으세요? 라고 걱정해도 괜찮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정작 마음은 괜찮지 않았거든요. 손주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놀아달라고 할 때도 아내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놀아주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시끄럽게 해서 안 돼라는 말을 들을까 봐서요. 그런 일상이 3년째 계속되던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아들 내외와 딸 내외,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둘러앉은 테이블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요즘 집에서 하는 일이 없어서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답답해 한다고요? 그래서 뭔가 일을 찾아보시라고 하는데 안 하시겠다고 하시네요. 아내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정말 그러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 저는 여러 번 뭔가 해보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막을 때마다 포기했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고 말하니 억울했습니다. 딸이 엄마, 아버지가 뭔가 하려고 하시면 도와드리세요라고 말했을 때 아내는 도와주려고 해도 본인이 안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라고 대답했어요. 손주가 할아버지, 왜 아무것도 안 해요? 라고 순진하게 물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도 하고 싶은 게 많단다라고 겨우 말했더니 아내가 뭘 하고 싶다는 거예요? 라고 차갑게 반문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었어요. 가족들은 저를 사랑하지만 아내의 말을 통해서만 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이 가정을 위해 일했는데 이제는 짐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해봤어요. 여보, 우리 대화를 좀 해볼까? 하지만 아내는 뭔 대화?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잖아 라고 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다면 고쳐보고 싶어 라고 말했더니 고치고 싶으면 진작 고쳤지. 이제 와서 뭘 고쳐라는 답이 돌아왔어요. 그렇게 또 한 번 대화는 막혔습니다. 며칠 후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옛 직장 동료를 만났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하고 물어보는데 저는 잘 지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료는 나는 퇴직하고 나서 정말 자유로워졌어. 아내랑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라고 말하더군요. 부러웠어요. 같은 퇴직자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을 지나다가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이대로 살아야 하나?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구름이 자유롭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니 부러웠어요. 저도 저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었거든요. 그때 옆 벤치에 앉아 있던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혼자 나오셨어요? 할머니가 물었을 때 저는 네, 그냥 산책 나왔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도 혼자 살아요. 남편이
5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할머니의 말에 저는 힘드시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자유로워서 좋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거든요. 그 할머니는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고 계셨어요. 문화센터에서 요가도 배우고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고 손주들과도 자주 만난다고 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죠. 할머니의 말이 저에게는 큰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구부정한 어깨, 생기 없는 눈빛, 입꼬리가 아래로 처진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나인가 싶었어요. 30년 전 결혼할 때의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내를 사랑했고 아내도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쓴 글들을 읽어보니 저만 이런 게 아니더군요. 황혼 이혼이라는 단어도 처음 알았습니다. 50대, 60대에 이혼하는 부부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떤 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결정했다고 했고, 또 어떤 분은 늦었지만 나만의 인생을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밤을 계기로 저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는데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을까? 혼잣말을 하며 출근하던 시절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는 매일 아침 정장을 차려입고 당당하게 집을 나섰는데, 이제는 집에서 입던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하루 종일 지내고 있었어요. 오늘은 뭘 할 거야? 아내의 첫마디가 또 시작됐습니다. 저는 공원에 산책 좀 다녀올게 라고 말했어요. 맨날 공원만 가네. 다른 건 안 해. 아내의 반응은 예상 그대로였습니다. 그럼 뭘 하면 되는데? 라고 반문했더니, 그런 것도 내가 다 정해줘야 해? 라는 답이 돌아왔어요.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할머니를 다시 만났어요. 어제 그 분이시네요. 오늘도 산책 나오셨어요?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네,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더니 할머니가 그럼 부인과 사이가 좀 어려우신가 보네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얼굴에 다 써 있었나 봅니다. 사실 요즘 많이 힘들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놨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들어주셨어요. 퇴직하고 나서 집에서 할 일이 없다 보니 매일 눈치만 보고 살게 되더라고요.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부인께서 많이 서운하게 하시나 봐요.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도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마지막 10년이 참 힘들었어요. 성격이 많이 다르다 보니 늘 부딪혔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립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워진 것도 사실이에요. 할머니의 솔직한 말씀이 저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용기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아들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아내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라고 물었지만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맨날 나가기만 하고 집에서는 하는 일이 없으니까. 저는 그냥 응이라고만 답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아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옆집 아저씨는 퇴직하고 나서 학원에서 일한다던데. 당신도 뭔가 해보면 어때? 처음으로 건설적인 제안을 해주는 것 같아서 기뻤어요. 그래, 나도 뭔가 해보고 싶어라고 말했더니, 그럼 알아서 찾아봐. 나는 모르겠어라고 하며 뒤돌아 버렸습니다. 또 혼자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우리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내는 한참 뒤에 답했어요. 뭘 어떻게 생각해? 이미 다 늙었는데. 그 말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그럼 어떻게 살려고? 이혼이라도 할 거야? 라고 되받아쳤어요. 그 순간 제 마음 속에서 뭔가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이혼. 그동안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단어였어요.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아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 미쳤나? 이 나이에 이혼을 한다고?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드디어 제 마음속 진짜 생각을 말한 것 같았거든요. 미친 게 아니야. 진지하게 생각해 본 거야. 저는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불행하잖아. 나는 눈치 보며 살고 당신은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아내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30년 넘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 30년 넘게 살았어. 그런데 마지막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존중받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면서 살고 싶어.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안 돼.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알았어. 그럼 내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고는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드디어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정말 이혼을 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원했어요. 그동안 속에 담아뒀던 말들을 드디어 했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제 인생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혼자 아침을 차려 먹었습니다.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저는 토스트 한 조각과 커피로 간단히 때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원으로 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어젯밤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이제 정말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원에서 다시 만난 할머니에게 어젯밤 일을 털어놨습니다. 이혼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할머니는 놀라지 않으시더군요. 그럴 줄 알았어요. 어제 표정을 보니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이셨어요.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혼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나요? 할머니의 질문에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연금은 나오지만 혼자 살기에 충분한지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럼 먼저 그것부터 정확히 알아보세요. 감정적으로만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제 통장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공무원 연금이 한 달에 얼마나 나오는지,
퇴직금은 얼마나 남아있는지 차근차근 계산해 봤어요. 연금은 월 180만 원 정도, 저축은 약 8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집은 아내와 공동명의였고, 시가로 약 4억 정도 될 것 같았어요. 단순 계산으로 반씩 나누면 2억씩이니까 작은 원룸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지 궁금했어요. 변호사 상담을 받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황혼 이혼 변호사를 검색해 봤어요.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나왔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비 문제까지 고려해야 할 게 많더군요. 다행히 자녀들은 다 성인이라 양육비 문제는 없었지만 재산 분할이 생각보다 복잡해 보였어요. 월 생활비도 계산해 봤습니다. 혼자 살면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가 월 15만 원 정도, 식비가 30만 원, 교통비 5만 원, 병원비 10만 원, 기타 잡비 15만 원 정도면 월 75만 원 정도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연금 180만 원에서 75만 원을 빼면 월 100만 원 정도 여유가 있으니 취미 생활이나 비상금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이건 최소한의 계산이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 보였어요. 며칠 후 용기를 내서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주셨어요. 요즘 황혼 이혼 상담이 많이 늘고 있어요. 특히 남성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변호사의 말에 저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을 물어봤어요. 결혼 생활 동안 형성된 재산을 반반씩 나누는 게 원칙이에요. 집, 예금, 퇴직금, 연금 등이 포함되죠.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만 상호 합의하에 다르게 정할 수도 있고요. 연금은 분할이 복잡하니까 따로 상담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협의 이혼이 가장 간단해요. 양쪽이 모두 동의하면 이혼 신고서만 내면 되거든요. 하지만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가 있으면 조정이나 소송을 거쳐야 할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상담료는 얼마나 되나요? 오늘 상담은 무료고 실제 의뢰하시면 사건에 따라 달라져요.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혼이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법적 문제가 얽혀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해볼 만하다는 희망이 교차했어요. 집에 들어서니 아내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서로 말을 섞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볼까? 아내가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답했어요. 뭘 또 얘기해? 이혼하자는 소리 또 할 거야?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아예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 둘 다에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30년 넘게 살았지만 이제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내가 드디어 저를 쳐다봤어요. 정말 진심이야.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어떤 안도감 같은 것도 보였습니다. 응, 진심이야.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우리 둘 다 불행하잖아. 나는 눈치 보면서 살고, 너는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아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사실 나도 생각해 봤어.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나 하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내도 저만큼 힘들어 했다는 것을요. 그럼 우리 정말 진지하게 얘기해 볼까? 제가 제안했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하지만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말할 거야? 그제야 자녀들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과 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이들한테도 솔직하게 말하자. 우리가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게 더 행복할 것 같다고.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드디어 아내와 솔직한 대화를 나눴고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이혼이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아들과 딸을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아들을 만났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으니 긴장이 되더군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심각하시네요.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불렀어. 사실 내 엄마와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 아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네, 갑자기 왜요? 당황한 아들에게 저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갑작스러운 얘기는 아니야. 퇴직하고 나서 엄마와 잘 안 맞는다는 걸 느꼈거든. 아들은 한동안 말없이 커피잔만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그래. 우리 둘 다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 서로 눈치 보고 스트레스 받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동의하세요? 엄마도 같은 생각이야. 사실 며칠 전에 서로 얘기해 봤어. 아들의 얼굴에 놀라움과 안타까움이 교차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많이 힘드셨군요.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희가 몰랐네요. 항상 괜찮으신 것처럼 보이셔서.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버지 결정을 존중할게요. 대신 혼자 사시게 되면 건강 꼭 챙기세요. 다음 날 딸과도 만났습니다. 딸은 아들보다 더 감정적으로 반응했어요. 아빠,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아빠도 쉽게 결정한 게 아니야.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 딸은 한참 울더니 말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런 결정을 하셨어요. 저희가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의 문제야. 저는 딸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거예요? 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저는 미리 생각해둔 계획을 설명했어요.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서 혼자 살아보려고 해. 그리고 뭔가 일도 찾아볼 생각이야.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자녀들의 지지를 받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때였어요. 먼저 살 곳을 알아봤습니다. 집 근처 원룸들을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정도면 괜찮은 곳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실제로 몇 군데 다녀보니 생각보다 괜찮은 곳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마음에 든 곳이 있었어요. 지하철역에서 도보 10분 거리 15평 정도 되는 원룸이었습니다.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45만 원이었고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월 50만 원 정도였어요. 혼자 살기에는 충분하겠네요. 부동산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작은 베란다도 있어서 화분도 키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계약하기 전에 아내와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집은 팔고 반씩 나누자. 아내가 먼저 제안했어요. 그게 깔끔할 것 같아. 저도 동의했습니다. 저축도 반씩 나누고, 연금 문제가 좀 복잡했는데 변호사와 상담해서 해결하기로 했어요. 위자료는 서로 요구하지 말자. 아내의 제안에 저도 찬성했습니다.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집을 내놓자마자 한 달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4억 2천만 원에 팔렸으니 각자 2억 1천만 원씩 받게 되었어요. 저축 8천만 원도 반씩 나누어 4천만 원씩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받을 돈이 총 2억 5천만 원 정도였어요. 원룸 보증금 4천만 원을 빼면 2억 1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고민했어요. 은행 적금에 1억 원 정도 넣어두고 5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예금해, 나머지 6천만 원은 안전한 펀드에 투자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자와 배당금으로 월 100만 원 정도 추가 수입이 생길 것 같았어요. 연금 180만 원과 합치면 월 28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니 혼자 살기에는 넉넉할 것 같았습니다. 법적 절차도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협의 이혼이라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작성을 도와줘서 한 달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는 날, 아내와 함께 구청에 갔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지? 아내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응, 이게 맞는 것 같아. 저도 확신을 가지고 답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나오는 길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슬프기보다는 시원한 느낌이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산 사람과 헤어지는 것인데도 말이에요. 아마 둘 다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나 봅니다. 미안하고 고마웠어, 잘 지내. 아내가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당신도 행복하게 살아. 저도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69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되기도 했어요. 이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을 테니까요. 눈치 볼 사람도 없고 간섭받을 일도 없고 온전히 저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원룸으로 이사한 첫날, 저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그냥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아내가 다 해주던 집안일들을 이제 혼자 해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했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니 해봐야죠. 첫 번째 난관은 세탁이었습니다. 세탁기는 있었지만 사용법을 제대로 몰랐어요. 그동안 아내가 다 해줬거든요. 처음에는 세제를 너무 많이 넣어서 거품이 넘쳐났습니다. 이게 뭐야? 당황한 저는 급하게 전원을 끄고 물을 빼냈어요. 바닥이 온통 거품 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걸레로 닦느라 1시간을 허비했죠. 두 번째 시도에서는 세제 양을 줄였지만 이번에는 빨래가 제대로 헹궈지지 않았어요. 옷을 꺼내보니 세제 찌꺼기가 하얗게 붙어 있었습니다. 다시 돌려야겠네. 헹굼을 한 번 더 돌리고 나서야 겨우 깨끗해졌어요. 그 과정에서 인터넷으로 세탁기 사용법을 찾아보고 유튜브 영상도 몇 개 봤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세 번째부터는 제법 능숙하게 할 수 있었어요. 요리는 더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동안 라면 끓이는 것 외에는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첫날 저녁에 계란 후라이를 해보려고 했는데 불 조절을 못해서 계란이 새까맣게 탔습니다.
이것도 못하나 자괴감이 들었어요. 결국 그날은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 먹었습니다. 다음 날 마트에 가서 간단한 요리책을 샀어요. 초보자를 위한 혼밥 요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책을 보면서 가장 쉬워 보이는 계란볶음밥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밥이 눌어붙고 계란은 너무 익고 간도 제대로 안 맞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봤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 먹을 만한 볶음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김치찌개에도 도전해봤어요. 유튜브에서 쉬운 김치찌개 만들기 영상을 보면서 따라했습니다. 처음에는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싱거웠고, 두 번째는 김치를 너무 많이 넣어서 샜어요. 세 번째 시도에서 드디어 그럴듯한 김치찌개가 완성되었습니다. 오, 이거 먹을 만하네. 혼자서 감탄했어요. 작은 성취감이었지만 정말 뿌듯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 기본적인 집안일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세탁, 청소, 간단한 요리까지. 물론 아내만큼 잘하지는 못했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생각보다 할 만하네. 스스로 대견했어요. 69세에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해내고 나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외로움이 찾아왔어요.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서 TV를 보는데 아무 말 없는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이럴 때 누군가와 이야기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일을 해보기로 했어요. 집 근처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공고를 봤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괜찮을까? 걱정되었지만 용기를 내서 점장님께 문의해봤어요. 경험이 있으시면 환영이에요. 야간 시간대라 사람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다행히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점장님이 젊은 분이었는데 의외로 친절했어요. 어르신 컴퓨터는 다룰 수 있으세요? 기본적인 건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동안 인터넷 검색 정도만 해봤지만 배울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일주일 정도 교육받으시고 시작하세요. 시급은 최저임금이고 주 3회 야간 근무예요. 교육 첫날은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POS기 사용법, 상품 진열, 재고 관리까지 배울 게 너무 많았어요. 이걸 다 외워야 하나?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젊은 알바생이 친절하게 가르쳐 줬지만 한 번에 이해하기는 어려웠어요. 메모장에 중요한 것들을 적어가며 천천히 익혔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첫 야간 근무를 시작했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실수가 많았어요. 바코드를 제대로 찍지 못하거나 계산을 틀리거나 담배 종류를 헷갈리거나. 하지만 손님들이 의외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줬어요.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따뜻한 말을 해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 제법 능숙해졌어요. 야간 시간대라 손님이 많지 않아서 천천히 배울 수 있었거든요.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들, 밤늦게 퇴근하는 사람들, 택시 기사님들이 주 고객이었어요. 규칙적으로 오시는 분들과는 인사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세요. 안전운전 하세요. 간단한 대화지만 외로움이 많이 덜해졌어요. 무엇보다 일을 하니까 생활에 리듬이 생겼습니다. 낮에는 집안일과 개인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일을 하고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에도 좋았어요. 그리고 월 60만 원 정도의 용돈도 생겼습니다. 연금과 합치면 충분히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일한다는 게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이었구나. 퇴직 후 처음으로 느끼는 성취감이었습니다. 편의점 일을 시작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제게 문화센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르신, 낮에 시간 있으실 때 문화센터 프로그램 들어보세요. 요즘 시니어 대상 강좌가 많거든요. 그 말에 관심이 생겨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띈 건 시니어 기타 교실이었습니다. 예전에 아내 때문에 포기했던 기타를 다시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수강료도 한 달에 8만 원으로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용기를 내서 신청했습니다. 첫 수업날 저와 비슷한 연령대 분들이 10명 정도 모여 있었어요. 다들 저처럼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구나.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기타 선생님은 40대 중반의 친절한 분이었어요. 어르신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음악에는 나이가 없거든요. 첫 시간에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에는 코드 잡는 것도 힘들었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니 늘더군요. 원룸에서 혼자 연습할 때는 이웃에게 미안해서 조심스러웠지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한 달 후에는 간단한 동요 정도는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 종이 땡땡땡을 처음으로 완주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수강생들끼리도 친해졌습니다. 수업 후에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생겼어요. 저는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시작했어요. 저는 퇴직하고 나서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서요. 각자의 사연을 들으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기타 교실에서 만난 박 할아버지께서 요즘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도 하고 SNS도 해보시면 좋을 텐데 라고 제안해 주셨어요. 사실 저는 스마트폰을 통화와 문자 정도로만 사용했거든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저도 처음엔 어려웠어요. 박 할아버지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카카오톡부터 시작했어요. 자녀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사진도 보내고. 처음에는 타자치기가 어려웠지만 며칠 연습하니 익숙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튜브 사용법도 배웠어요. 요리 영상, 기타 연주 영상, 시사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게 있었구나. 새로운 세상이 열린 기분이었어요. 산책도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편의점 일이 없는 날에는 한강공원을 걸었어요. 아침에 나가서 천천히 걸으며 새소리도 듣고 강 풍경도 감상하고 산책하면서 만나는 분들과 인사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히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할머니와 친해졌어요. 요즘 매일 나오시네요. 네, 걷는 게 좋더라고요. 간단한 대화지만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요즘 목소리가 많이 밝아지셨네요. 제가 달라졌다는 걸 아들도 느꼈나 봅니다. 그래, 달라 보여. 네,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이세요. 뭔가 하시는 일이 있으신가 봐요. 아들의 말에 뿌듯했어요. 아버지도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었습니다. 딸도 자주 안부를 물어왔어요. 아빠, 혼자 사시느라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기보다는 자유로워.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어서 좋아. 정말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손주들도 가끔 원룸에 놀러 왔는데, 할아버지, 집 작지만 깔끔하네요. 라고 말해 주었어요. 제가 직접 치운 집을 칭찬받으니
더욱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우연히 아내를 마트에서 마주쳤어요.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 당신은? 나도 잘 지내고 있어. 짧은 대화였지만 서로 원망하는 기색은 없었어요. 오히려 둘 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아내가 마지막에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운동, 그리고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줄어든 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혈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만성 소화불량도 사라졌습니다. 지금 저는 69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만족스럽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고, 기타를 배우고, 산책을 하고, 자녀들과 자주 연락하며 지내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기보다는 자유롭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거든요. 물론 가끔 외로울 때도 있지만 그럴 때는 문화센터, 친구들이나 편의점 단골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금세 기분이 나아져요. 가장 큰 변화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69세에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지금이 진짜 제 인생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만약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보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변화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현실을 직시하고 용기를 내는 거예요. 저도 69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으니까요. 앞으로도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며 살아갈 계획입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저처럼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